우리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의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미 의회 난입을 조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FBI가 수사에 나서면서 사법 처리 위기에 몰리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이 영하 18.6도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얼음 두께가 20cm에 이를 정도로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극 한파에 바닷물도 얼어붙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을 두고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발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명이 숨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지어진 밀집 시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한 명 더 늘어 확산세 감소에 복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산재 사망 시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업장 경영자는 제외하는 중대재해법이 노사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재판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인정되지만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만 5년 만에 이렇게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론을 배척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먼저 판결의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재판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권 면제론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선고 직후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공식 반응도 내놨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で累次にわたり表明を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 오는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 소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 다 못 풀고 떠난 언니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 결과를 환영하지만 금전적 배상보다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코로나와 추위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진 못한 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눔의 집에서 실시간으로 이거 선고 결과를 지켜보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자국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전쟁범죄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문제가 아니라니 그게 돈 문제가 아닌데 일본에서 사죄를 안 하니까 자기네가 해놓고 왜 안 했다고 하는가.
이용수 할머니도 한을 못 풀고 떠난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할 소식이 생겼다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들 다 뭐 그 한을 품고 가시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제 가면 할 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비오듯합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을 향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해왔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도 국제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일본의 반발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기류도 읽히는데 주일 대사를 일본 통으로 교체하면서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부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조치해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함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 판결에 일본이 불복하면 우리 정부가 국내 일본 공관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제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012년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대해 독일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 면제를 이유로 독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판결은 한일 양국이 상호 대사 교체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선 날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일 대사의 일본 통인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고 일본 정부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 이스라엘 대사를 주한 대사로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더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 규기한 복장의 시위대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주도한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음모론에 심취한 극우주의자들로 드러났습니다. 시위대가 휩쓸고 간 미 의사당 내부 모습도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유리창이고 가구가 성한 게 없고 생생한 총격 자국에 약탈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시위대는 무작정 진입했습니다. 유리창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창틀도 성할 리 없습니다. 가구는 모조리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을 부술 때 썼던 바리케이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졌습니다. 벽에 있는 총격 흔적은 전쟁터 같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제커리 테일러 12대 대통령의 흉상엔 붉은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I was just very sad for our nation that we had gotten to this point where we had seen one of the greatest buildings in the world desecrated.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사무실을 점령한 시위대가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는데 Hello, U.S. Senate. Yes, we have a fraudulent election. I would like to report. 이후 액자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는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Stole the laptop that was sitting on the table next to the telephone. 창을 들고 물소포를 머리에 단 남성은 음모론 신봉단체 QAnon의 조직원이었고 펠로시 하원의장실에서 점령군 행세를 한 남성은 총기 옹호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이들 극우주의자들이 의사당 폭동을 주도했습니다. 폭동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숨져 이번 폭동의 사망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동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 중이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탄핵론이 고개를 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란이다, 반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대단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텐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FBI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CCTV 등을 통해서 시위대 인원을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미 체포한 52명을 포함해서 신원이 확인되는 시위대 전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반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난입을 부추긴 트럼프의 연설도 기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까지 앞장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자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애국자라고 했던 시위대를 향해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This moment calls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예, 트럼프 풀 죽은 모습이 아주 이색적이군요. 트럼프의 임기가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트럼프의 임기 앞으로 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차오 교통장관과 디보스 교육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료 5명이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스스로 물러날 법도 한데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불명예 퇴진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탄핵은 상하원 통과 등의 절차를 따라야 돼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켜서 당장 직무를 박탈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넘겨받는 조항인데 타락한 대통령은 12일 동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돼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직 박탈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통령 펜스는 남은 기간에 혼란만 커질 거라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 체감온도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추운 하루였다고 합니다. 한강뿐 아니라 크고 작은 개천, 심지어 폭포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벽 가운데로 물줄기를 뿜어내던 경기도 연천 제인폭포가 흰색 얼음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영하 25도 강추위에 높이 18m 폭포수가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주변 하천 역시 큰 돌을 던져도 끄떡없을 정도로 꽁꽁 얼었습니다. 한파는 서울 도심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서울 홍제천의 인공폭포입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할 물이 강한 한파에 그대로 얼어붙어 새하얀 벽이 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향로봉 최저 기온은 영하 29.1도, 서울은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양재천과 청계천도 얼음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5도인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입김이 머리에 올라서면 바로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 추운 것 같고요. 시장 상인들도 난로 앞에서 추위를 달래보지만 아무리 껴입어도 한기를 가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에.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한강도 안 얼고 그랬는데. 내일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 것으로 예보되는 등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강에는 얼음 깨는 쇠빙선이 등장했습니다. 강물이 얼면서 순환구조대가 활동하는 뱃길이 막히자 소방당국이 쇠빙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좀처럼 얼지 않는 부산 낙동강 일대에도 얼음이 얼면서 어민들이 얼음 깨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신유만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강 동작대교 남단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강 가장자리부터 한 복판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포 순환구조대 건물도 거대한 얼음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순환구조대 출동로까지 막히자 한강에 쇠빙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쇠빙선이 얼음을 부수며 달리자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얼음 두께는 5cm가 넘습니다. 오늘 쇠빙 작업은 여의도에서 잠실대교까지 20여 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한 2, 3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게 몇 년 만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부산의 낙동강 하류 선착장도 꽁꽁 얼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며 1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소식에 어민들은 배로 얼음을 깨며 뱃길을 만듭니다. 얼음이 더 두껍게 얼면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내일 되면 더 두껍게 얼어. 기록적인 한파에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북극 한파는 바닷물도 얼렸습니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아서 웬만한 추위에는 얼지 않지만 바닷물도 이번 한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해 가로림만 일대는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고 바닷물 얼음 조각인 해빙까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극지방에라도 온 듯한 풍경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착장 일대 바다가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강추위에 바닷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작은 어선은 얼음에 갇혀 꼼짝도 못합니다. 부서진 얼음 덩어리가 파도를 타고 둥둥 떠다닙니다. 영하 10도 이상 한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여기는 얼거든요. 영하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추워요, 추워. 서상 가로림만이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또 얼었습니다. 얼음 두께가 20cm에 이를 정도로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수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태는 떠다니는 얼음 조각에 휩쓸리고 수확이 늦어진 굴은 추위 때문에 품질도 떨어집니다. 허물한 상태니까 얼었다 녹으면은 그게 좀 상품권이 떨어져요. 부산 다대포 해변 백사장에는 밀려든 파도가 물결 모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인천 영종도 앞바다는 갯골마다 해빙이 들어차 조업이 멈췄습니다. 2, 3일만 이대로 가면 바다 전체가 다 그냥 결빙 상태로 되는 거예요. 한강 얼듯이. 사흘째 이어진 기록적인 강추위에 바닷물까지 꽁꽁 얼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은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영하 20도라는 기온이 얼마나 추운지 실감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어제와 오늘 이 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체감하고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0년 만에 최강 한파에 맞추겠습니다. 폐 터널 바닥에서 위로 솟아오른 고드름.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그대로 굳어 동굴 속 석순처럼 변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날씨에 한탄강은 꽁꽁 얼었죠. 20년 만에 기록적 한파. 비교적 추위에 익숙한 연천과 포천 주민들도 두 손을 들 정도. 저희도 보통 춥다고 매일 그렇게 살아서 춥다 그렇게 느끼는데 손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강추위에 축사에 있는 소들 입에서도 거친 입김이 나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패딩 점퍼를 입고 걔네들이 다 소원 오늘 난 애들 양쪽은 보온 등까지 동원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추위일까? 이곳의 현재 온도는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끓는 물을 부은 컵라면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약 20분이 지나자 면발이 젓가락과 함께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취재진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도 살얼음이 내려앉았죠. 바깥에 40분간 방치된 물티슈는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병을 거꾸로 들어도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얼어버린 귤을 바닥에 내리쳐보지만 터지지 않고 밟아도 뭉개지지 않죠. 달걀을 깨도 슬러시처럼 뭉쳐있을 정도. 한낮에 분무기로 이렇게 유리창에 물을 뿌리면 얼음으로 변할 정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충북 괴산에선 20m 높이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최고의 추운 날 같습니다. 매년 얼어붙는데 올해가 최고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확산하는 코로나19의 기록적 한파까지 날씨도 마음도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가 이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확보량이 적다고 지적하자 남의 나라 백신이 뭐가 중요하냐고 발끈했습니다. 이미 41개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 총리는 우리가 늦지 않았고 백신 확보도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젠틀맨 정세균의 이 변신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많은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영국이 몇 명입니까? 미국이 몇 명이고? 야당이 일찌감치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든 선진국은 주기적 접종까지 고려해 물량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며 발끈했습니다.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 총리는 백신 대응이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아니 우왕좌왕이라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죠? 대통령이 백신 확보 책임을 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에도 발끈했습니다.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죠.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정 총리가 자화자찬과 오기로 일관했다며 대권 도전설이 나도는 총리가 지지층에 화답하는 듯한 원맨쇼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그런데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는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답변이 또 남 탓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동부구치소를 너무 밀집시설로 지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어제 4명이 늘어 1,177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마스크 지급을 지시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간 골든타임을 놓쳤다. 근데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의 이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무슨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야당은 최소한 직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1일에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늑장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집중했고 수용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4일엔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전수조사 요청 누가 했습니까? 법무부에서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출정과 보안과 직원 12명이 확진이 되면 장관이 나서야 돼요. 추 장관은 집단 감염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동부구치소의 밀폐 구조를 꼽으면서 과거 정부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 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다만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나흘 연속 1,000명 아래입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오는 17일 이전까지 환자 발생을 하루 500명 이하로 줄여서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기준이 더 강화됐다면서요? 네, 정부는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 이용객들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입국자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입국자는 3,356명으로 어제보다 6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들도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냈다고 바로 이동할 수는 없고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됩니다.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엔 오는 15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최근 감소세로 접어든 3차 유행의 확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도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명 늘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 입국한 30대 확진자의 일가족 4명 가운데 마지막 1명으로 다른 3명은 어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입국 가족을 차량으로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기록적 한파에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인천에서는 7만여 가구가 정전되면서 침낭 속에서 강추위를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변전소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인천의 한 변전소 내부 시설에서 불이 나 부평과 계양구 일대 7만 2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제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원봉사를 가는데 불을 켜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전 사고가 날 당시 인천의 기온은 영하 17도. 난방 가동이 멈춘 2시간 동안 주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하는데 씻지도 못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간단히 지금 따스물도 안 나와요. 50년 만에 영하 13도의 한파가 찾아온 광주에서도 아파트 500세대가 정전으로 추위에 떨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건 주민들이 잠자리를 준비하는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난방 가동이 2시간 넘게 중단되는 동안 일부 주민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강추위와 싸웠습니다. 많이 춥죠. 야상하고 침낭 꺼내서 입고 애기들 재우고 그리고 잤어요.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도봉구에서도 한파에 난방 배관이 터지면서 변전실로 물이 흘러들어가 아파트 90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폭설로 차량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열차 내 거리두기가 실종돼서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도 승강장 입구에도 승객들이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무색할 만큼 객실 안도 북적였습니다. 열차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시민들은 탑승을 포기합니다. 안전하게 출퇴근하려는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오늘 지하철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복잡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일과 5일에는 52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폭설이 내렸던 6일 540만 명, 어제 560만 명 등 지하철 이용객들이 늘었습니다.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역 안에서 1m 거리두기 방역 준칙을 지키긴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일부 이용객들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나는 걱정은 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써 다녀야 돼요. 요즘 눈도 많이 오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인원들이 많아서 출근은 조금 한 30분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한 30분 늦게 정도.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출근 시간은 36회, 퇴근 시간은 27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엄동설 안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산에서 실종됐다가 이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백방으로 찾아 나선 경찰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눈길을 달립니다. 손전등으로 등산로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지난 6일 밤 11시 45분쯤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와 11cm나 쌓인 폭설까지 겹쳐 자칫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컴컴한 등산로에서 40분가량 실종자를 찾던 경찰관은 철조망 건너편에서 눈에 뒤덮인 채 쓰러져 있던 실종자를 찾아냅니다. 다행히 실종자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이름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경찰관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준 뒤 실종자를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많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눈이 와서 다리 쪽은 눈에 많이 덮여 있었어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폭설 속에서 위기에 처했던 20대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들깨처럼 변한 유기견들이 무리지어서 고양이를 사냥하고 또 주차된 차량을 물어뜯는 일이 도심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로 농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주민들은 난감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주차된 차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뒤따라온 개 4마리가 주위를 서성거리더니 차량을 발톱으로 긁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차 범퍼에는 송곳에 찍힌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수십 개 생겼습니다. 정말로 개가 뜯은 거예요. 고양이를 쫓아서 개들이 그 차를 계속 대회하다가 물어뜯고. 지난 2일 저녁 7시쯤 광주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유기견들이 마치 들깨떼처럼 고양이를 사냥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데 개들은 습관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언제 나한테 올까 겁이 더럽나요. 지난해 6월 제주의 한 축사에선 야생동물처럼 변한 유기견 무리들이 송아지를 공격했고 지난 2017년에는 충북 옥천에서도 닭과 소를 습격해 농가에 피해를 줬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들깨처럼 사냥 본능까지 가진 유기견 무리들이 도심 주택가에도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유사업종인 헬스장과 태권도장이 이 코로나로 인한 운영 지침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을 낳았는데요. 여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패스트푸드 매장은 음료든 햄버거든 하나만 시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제지하느니 하나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집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한산한 서울 시내 식당가.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식당을 선택해서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발열검사, QR코드 인증 등은 하지만 거리두기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긴 사람 되게 많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제대로 지켜지는 걸까? 또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5명 일행을 따라가 봤지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문을 무인기로 하기 때문인데 4명 더 오기로 했거든요. 2층에 가시고 네. 미리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살짝 앉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기자들도 밖에서 찍고. 지난달 28일부터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식사가 아니라 음료와 간식만 주문하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주문기로는 여전히 커피와 간식만 주문하는 게 가능하고 주문은 되네요. 직원이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고 안내는 하지만 그냥 앉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디저트 치즈볼이랑 지금 커피 2잔을 시켰는데 이렇게 매장에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러 명이 와도 햄버거 하나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 카페는 아예 식탁과 의자를 모두 치운 채 포장 주문만 가능하고 여기는 빵 같은 거 먹어도 앉아있지 못해요? 네, 저희는 술 이용이 아예 안 돼요. 식당은 출입 전 입구에서 5명 이상을 규제합니다. 가족분은 말 이때가 안 돼요. 격상된 거리두기에도 패스트푸드 매장만 별 차이 없이 영업하는 셈. 많더라고. 여기 프랜차이즈는 커피랑 다 먹고 있어요. 거기서 원래 다른 카페는 못 먹게 있잖아. 햄버거 하나 시키면 먹을 수 있겠죠. 손님 와야지 안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한 효과도 검증 안 되고 기준도 오락가락인 거리두기 조치에 영세업자들만 한숨을 삼킵니다.
국민들 수칙에 맞춰서 또 의자 내렸다가 또 다 청소하고 또 아니면 또 테이프하는 데다가 했다가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주문합니다. 일정 간격으로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밟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유사업종 간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3,000을 뚫은 지 하루 만에 3,100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함께 밀어올렸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3,152.18.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코스피 종가가 3,000을 넘은 지 하루 만에 3,1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습니다. 장중 한때 주가 9만 원을 찍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36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29.5%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비대면과 집콕 수요가 늘어 반도체를 필두로 가전까지 골고루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또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리. 그 유동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LG전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고를 찍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덕에 가전이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현대차 주가는 애플의 전기차 협력 제한 소식에 질주했습니다. 초기 검토 단계라는 선긋기에도 미래차 시장 선점 기대감에 현대모비스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먹거리 비용에 가전제품 비용도 늘었는데 외출이 줄면서 의류 비용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외출에 쇼핑을 즐기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회식도 모임도 사라진 지금 집 밖으로 자주 나가지 않다 보니 자연히 관련 지출도 줄어듭니다. 여행 다니는 비용을 못 가다 보니까 저절로 줄게 되는 거고 나가서 어디 입을 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사거나 뭐 그럴 필요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지난해 가계 지출을 보면 주로 집 밖에서 하던 실외 여가 활동 비용이나 의류, 외식, 숙박 부문 소비는 두 자릿수 급감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 밖에서 하던 우리의 소비는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서의 소비를 위한 지출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늘어난 겁니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주로 먹기 때문에 식재료 값이 많이 나가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식재료 구입 등에 쓰는 돈은 81조 7천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9.3% 뛰었고 가구, 가전제품 구입비와 인터넷 사용료 지출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보여주는 소비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소비의 패턴이 변했다. 우리 일상에 침범한 코로나가 가계 지출 판도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작년보다 더 늘립니다.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올 1분기에 채용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속되는 인력 확충에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새해 처음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극심한 고용 한파에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이 장기화된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사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이미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1만 2천 명을 새로 뽑았는데 직전 4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불어나는 인건비입니다. 직원 수가 늘수록 인건비도 늘어 2017년 24조 원대에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2017년 7조 2천억 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당기 순이익은 2년 만에 6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증가와 실적 하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구체적 규모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안 대표 측은 설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에서 후보를 추린 뒤에 안 대표가 본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두 당의 합당 논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선 당내 예비경선 이후에도 새 후보가 본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10명에 달하는 서울시장 후보군을 1차 경선을 통해 2~3명으로 압축한 뒤 안철수 대표를 2차 경선에 합류시키는 단계별 경선 구상입니다. 폭넓은 숙고와 안철수 대표의 용단을 저는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단일화 대결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결국 다자구도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며 합당이나 입당을 통한 안 대표의 당내 경선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합당과 관련해 혁신의 뜻이 맞는 제안이 있다면 공론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안 대표 측 인사도 다음 달 설 연휴 이후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재개의 반발을 불렀던 중대재해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재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걱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선 예외 조항과 유예 조항 탓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며 50인 미만 사업장엔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의당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라졌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도 반대표를 던졌고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켜 실효성 없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헌적 법이 제정돼 참담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법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해서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노사 모두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입법 목적대로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우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빠진 걸 가장 문제 삼고 있는데 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거란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돼야 하겠죠. 그렇죠.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약 25%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문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산업 규모에서 가장 영세한 취약층이라는 점이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강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하자는 영세 상공인들의 사정이 딱하고 그걸 다 고려하니까 법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러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처벌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새로운 법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을 다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하고 중복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를 수사 인력에 낭비가 또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산재 사고를 현실적으로 다 막는 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기업인을 형사처벌까지 하면 어떻게 기업을 하냐는 거죠. 면제제도 아니고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사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거고. 자, 물론 양쪽이 다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법으로 인해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면 좀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겠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그 여파는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닥칠 수 있을까요?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산재가 줄면은 그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오히려 이게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법 취지가 이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시인이 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이가 이불을 돌돌 감고 저만치 가버립니다. 이불을 잃어버린 시인은 선잠을 자며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아버지 이불을 빼앗아 칭칭 몸에 감고 잡니다. 아버지는 혼자 아버지를 덮고 주무신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추우신지 몸을 웅크리고 가끔 마른 기침을 하신다. 덮고 자던 이불을 아들에게 뺏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돼서야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춥고 속 깊은 고독을 체감합니다. 예전에 행정수도 이전 지역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오른 어느 시골에 갑자기 효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을 이장은 명절에나 오던 자식들이 틈만 나면 손주 손잡고 오는 경우가 새 집 건너 하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 속내를 훤히 알면서도 실현 기색이 없다고 했죠. 요즘 세상에서 돈과 자식 사랑과 효도의 삼각 함수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도 받는다. 자식 손주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푸념이 아니라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일찍 물려주었다가 학대를 당한 사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불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고 돌아간 뒤에도 다른 유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효자를 용서한다는 유언을 남기면 상속군이 인정되는 용서제도도 도입됩니다. 숨진 가수 구하라 씨처럼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양육 의무를 다 했는지도 법정에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인륜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강제하는 사회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효도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커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불효자 방지법들이 꾸준히 발의됐다 사라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입법의 문턱을 넘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쓸쓸하고 허전한 부모님들 마음이 채워지기야 하겠습니까?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사랑 가없다 해도 영원한 짝사랑인가 봅니다. 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불효자는 뺍니다였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서울은 영하 18.6도, 파주는 영하 21.7도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냉동고를 방불케 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특보 수준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일요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도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에 쌓인 눈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며칠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주말에도 눈이 이어지겠고요.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온열기로 인한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에 풀릴 텐데요. 서울은 화요일부터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